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가 이 같은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 목소리가 뒤에 괜찮게 들립니까? 예. 오늘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항상 꽉 채워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나라 걱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7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처럼 대접받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칩시다. 우선 지하철, 여기 부산도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65세 이상. 맞죠? 이것도 세계에서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연금 받으실 테고, 또 아직도 한국은 장유유서 풍습이 살아있어가지고 지하철 타면은 자리 양보하는 사람 많죠? 자리 양보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당연시 되지만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다만 요새 시국이 좀 어지러우니까 짜증나실지 모르지만은 대충 과거 어느 시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지만은 62살에 돌아가셨어요. 1979년에. 79년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부산에서, 마산에서 시위가 나고 들이대어 11.6 사건, 그 뒤에는 또 12.12 사건, 79년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사건이 많았던 해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87년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모험이었어요. 반도체로부터 아직 수익을 제대로 올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그만하면 잘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을 이어받은 이건희, 이재용 두 사람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이병철 선생 걱정하던 거를 다 듣고 굉장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세계 기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일단 브랜드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게 인류국가입니다. 브랜드 1등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 온라인 이게 서점으로 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2등이 어디냐 하면은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구글. 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가 애플, 유명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 4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약 980억 달러. 그 아래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자통신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코카콜라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는 엑슨 오일이라든지 쉘 오일이라든지 석유 회사 아니면 자동차 회사 있어요.
토요타라든지.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자통신회사. 그런 데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4등 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월드컵에 우승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효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덕분에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게 16강에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2대0으로 이긴 것인데, 저도 축구를 보면서 제가 평생 본 시합 중에서 그 시합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월드컵 4강 때 우리가 4등을 했는데, 그때 아주 감동적인 시합이 몇 개 있었죠. 이탈리아한테 2대1로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 시합. 그 다음에 준중결승에서 스페인을 무승부로 갔다가 승부차기로 이긴 시합. 뭐 이런 게 아주 감동적인 시합이지만은 진짜 우리 실력으로 이 홈 어드밴티지 없이 러시아에 가서 실력으로 이긴 게 바로 그 시합이었습니다. 그 시합은 운으로 이긴 게 아니고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실력으로 랭킹 57등 되는 팀이 랭킹 1위,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이죠. 또 이번에도 우승 제1후보였습니다. 그것도 45분 아니고 45분 90분에다가 한 10분쯤 더 뛰었으니까 100분 뛰어가지고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하고 나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한국 사람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하면 강해집니다. 당하면. 그 선수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아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돌아오면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심을 하고 싸우니까 그게 운이 따른 거 아닙니까? 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르지. 운을 바라면서 농땡이 부리면은 운도 오지 않죠. 또 그 시합은 교훈이 많습니다. 저는 야구, 축구, 권투 이런 걸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이 시합을 관찰하면 딱 하나의 원리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오래 버티는 팀이 이깁니다.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팀이나 선수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그때 그 기회를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버텨냈다는 거, 견디어내는 거, 버텨내고 견디어내는 게 바로 우리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해낸 일 아닙니까? 버텨내는 거. 버텨내기 시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좌절했는데 대한민국만이 식민지,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지구촌 전체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 올라온 거 아시죠?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 어딥니까? 아이슬란드입니다. 33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9인구쯤 될 겁니다. 아마 동구가 30만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구 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감독이 치과 의사입니다. 감독을 하지 않을 때는 치과 진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아이슬란드 팀. 역시 그 사람들은 바이킹이기 때문에 이 체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기든 지든 표정에 별 변함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무덤덤한. 또 하나,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미 월드컵에서 2번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 팀은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작아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루과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루과이는 1930년에 맨 처음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1950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월드컵에서 전부 다 브라질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인 경우가 많아요.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개방적이고 범죄도 가장 적고 아주 모범 나라입니다. 인구는 350만 밖에 안 되는데 저 남미 지도에 보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항구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1973년에서 1985년 사이 12년 동안 군사 통치를 받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남미가 거의 전부 다 군사 통치를 받았습니다. 군사 통치를 받고 나서 민정 이양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는 84년에 막 데모를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 군정하던 사람과 민간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정 이양한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기자 출신이고 군사통치기관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군정기간 1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사면이다. 정치보복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서 국민투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과거사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게 정치보복 아닙니까? 정치보복을 다른 말로 적폐청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적폐청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청산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때 있었던 거,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만 골라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그것도 주로 공산당하고 싸웠던 사람, 종북 세력하고 싸웠던 사람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과거와 열심히 싸우면은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옵니다.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과거와 싸우는데 10시간 보내면은 오늘과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시간이 남지 않죠. 그러나 우루과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모범 국가가 됐고, 그러니까 축구도 잘하죠. 다 백인 선수죠. 우루과이 그 팀 보면은 다 백인 선수입니다. 그 나라는 90%가 백인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를 얼마나 해외로 수출을 많이 했는지 통계에 하면 1,400명을 지금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구 선수 해외 취업 금지령까지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루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딱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드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스포츠가 대단한 정치입니다. 당장 한국팀이 독일을 꺾으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세계 모든 언론의 머리 기사가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더구나 아시아 국가로서 아시아 국가팀이 독일 팀에 이긴 최초입니다. 나 이 기록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집단적인 힘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또 게르만족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근검 성실하고 조직력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크고 키 큰 나라 순서대로 하면은 독일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큰데 이번에 네덜란드 팀이 안 나왔죠. 두 번째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세르비아, 덴마크, 스웨덴, 이거 다 키 큰 사람들. 평균 신장이 182, 3cm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키가 남자가 173.5니까 아시아에서는 이란하고 터키 다음입니다. 어쨌든 그런 팀을 상대로 이기니까 8천만 독일 사람은 아주 절망을 했고, 우리보다 더 날뛴 사람이 있죠. 멕시코 사람. 멕시코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멕시코 인구가 일본 인구하고 같습니다. 1억 3천만입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라고 그럽니다. 히스패닉. 얼마냐? 약 8천만 명입니다. 그럼 그 합치면 2억이잖아요. 그죠? 그 2억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게 바로 축구의 정치학입니다. 축구의 정치학. 앞으로 멕시코 여행 가시는 한국 사람들은 좀 덕보게 생겼는데 사실은 멕시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마약 밀매하는 이 마피아 조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수십 명을 죽입니다.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어떤 데는 경찰서장이 아예 출근을 안 하고 도망가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멕시코, 이걸 통해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요사이 북핵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며칠이나마 기분 좋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축구가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축구 다 추가 시간에 2골 들어갔잖아요. 더구나 그 마지막 골은 참 황당한 게 그 독일 노이어라는 골키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키퍼입니다. 하도 가슴이 타니까 자기가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한국 진영까지 왔다가 우리 선수가 잽싸게 롱패스를 해가지고 쉽게 집어넣었는데 골키퍼가 자기 문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2년인가? 2001년인가? 2002년에 서해에서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참수료가 격침된 직후에 국민행동본부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제목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두고는 축구가 안 됩니다.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는 축구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광고를 냈느냐 하면은 벌써 그게 16년 전입니다. 어제가 16년 16주년입니다. 참수료 피격 사건. 그때 북한이 NLL을 넘어서 경비정을 보내가지고 격침시킬 것이라는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북 정보기관이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아무리 월드컵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그 전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꼭 보복을 할 거라고 해도 국방부 상부에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군 일선 부대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당해버렸죠. 그때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상한 작전 지침을 하나 내렸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이거 수학적으로 이 풀면은 이게 뭐죠? 모순이죠, 모순. 이겨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 그럼 서부영화에 보안관이 총재비하고 결투하러 나가는데 판사가 보안관 보고 꼭 이겨야 된다. 그럼 먼저 총 빼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참수료호가 북한 함정이 딱
조준 자세로 포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옆에 배의 측면을 갖다 대놓고 경고 사격하다가 경고 사격도 아니에요. 경고 방송하다가 맞았습니다. 그걸 두고 한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축구 보니까 골키퍼가 자기 골문 안 지키니까 역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골키퍼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누구 편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를 안 해요. 사드 배치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유리합니까? 김정은이가 유리하죠. 또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안 해요.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합니까? 우리 국민이 유리합니까? 김정은이가 유리하죠. 핵미사일 쏘았을 때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또 북한이 절대로 핵 폐기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지만은 최근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이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입에서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 한 건데 그게 사실과 달라요. 여기에 드디어 트럼프까지 이제 속아 넘어가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핵 폐기를 이야기를 했지 북한의 핵 폐기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 폐기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축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골키퍼여야 하는데 김정은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팀 골키퍼.